안녕하세요. 지금 제 방 창문 바로 앞 도로변에서 아주 드릴로 땅을 뚫고 있는 공사를 하고 있어서 너무 시끄러워서 여기 건물 단지 테라스로 피난을 왔어요. 참고로 지금은 미국 장이 아직 끝나지 않은 뉴욕 시간 기준 오후 3시 20분입니다. 지금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1.19%대였던 미국 국채 수익률이 2월 25일 지난주 목요일에 1.6까지 가더니 지금은 좀 컴다운해서 1.4%대까지 왔네요. 지금 2주 사이에 이 10-year treasury 이 정도 상승폭으로 움직였던 건 역대 최고치라고 말하고 싶은데 요즘 또 역대 최고치라는 말이 주는 임팩트가 사라질 만큼 너무 자주 쓰여서 더 이상 이 표현이 주는 심각성이 희석되는 것 같은데 그만큼 익사이팅한 주식시장이라고 긍정적이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지난 주말에 심심하셨던 분들은 워런 버핏님께서 보내는 이 인베스터 레터 주주 서한을 읽어보셨을 텐데 이게 언젠가부터 버핏님의 레터에서 이 소름 끼치는 인사이트는 찾아보기가 힘든 지가 꽤 돼서 저도 그래서 요즘엔 그냥 대충 휙휙 읽는 그런 편인데 그 중에서 좀 노러블한 말이 있긴 했어요. He said, "Can you believe that the income recently from a 10-year treasury bond, the yield was 93 bips at year-end, had fallen 94% from the 15.8 yield in September 1981." 제 기준에서는 예전이라고 비교를 하면 뭐 한 10몇 년 전과 비교를 하면 그때는 장기채 수익률이 뭐 5%였을 때가 있었다고 라고 했을 텐데 역시 버핏님께서는 비교 기준 연도가 80년대예요. 저도 이거는 머릿속에서 그냥 끄집어낼 수 있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80년대에는 15%가 넘었었나 봅니다. 아무튼 요즘 장기채 수익률이 생각보다 빠르게 오르고 있어서 이 채권과 이 시장 수익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일단 이 채권에 투자한다는 건 포트폴리오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이 픽스드 인컴 소스를 얻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편입니다. 이 채권이 갖는 이 이론적인 분산 방어 효과는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채권에 투자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이제 분산 투자하면 주식 채권 배분이라는 공식이 저는 굉장히 outdated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심지어 they're correlated. 이게 요새 좀 자주 보이는 양상인데 이건 제가 예전부터 포트폴리오나 분산 투자 관련 주제를 다룰 때마다 언급했었는데 차라리 에퀴티 중에서 yield stocks 들고 있는 걸 선호를 하지 채권은 전혀 없어요. 아마 이 채널 초기 때부터 언급해왔던 몇몇 리츠 주식이나 에너지 주식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 장에서도 배당이 꾸준히 성장을 했었고 심지어 주가 상승까지 있었기 때문에 채권 같은 기능을 하면서도 채권보다 훨씬 더 방어적이고 수익률까지 챙겨갔던 그런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장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결국 그 underlying 채권에 대한 수익률 뿐만 아니라 이 long-term horizon 투자권들에 대한 수익률에도 타격을 입는다는 건데 interest rate이 올라간다는 건 it's a bad news for long duration equity. 주로 이제 고성장 테크주가 여기에 포함이 되죠. 밸류에이션 산정할 때 이 cash flow duration이 길어지는 모든 투자권들에 다 해당되는 말인데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이 채권하고 주식과의 상관관계가 0에 가깝지 않은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 지난 3월부터의 장을 보면 극단기적으로 반대로 움직이다가도 결국에는 같은 방향으로 수렴해버리는 현상을 볼 수 있었는데 차라리 포트폴리오 일정 비율을 현금 유지하는 게 더 낫다는 뜻인데 그럼 이 채권을 대체할 수 있는 투자 수단을 anti-bonds라고도 하는데 결국 이런 long duration stocks 대표적으로 작년부터 이 수요가 압도적으로 더 많았던 이 성장주들과의 상관관계가 낮은 주식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럼 아무래도 주로 cyclical 섹터 그리고 value stocks를 말하는데 financials, energy, industrials, real estate 그럼 이제 다시 10-year treasury 얘기로 들어와서 이렇게 최근 급상승했지만 그래도 아까도 말했듯이 굳이 워런 버핏님께서 말하는 이 80년대까지 안 가더라도 지난 10년만 보더라도 역대 최저 구간이죠. 지금 1.4%밖에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너무 최근 이 sub 1% 구간에 익숙해져서 그렇지 아직까지도 매우 낮죠. 제가 보기에는 10년물 국채가 한 2%대가 되면 2%가 되면 이게 연준이 타겟하는 목표 인플레이션율이 되니까
그때가 되면 진짜 내 주식을 걱정을 해야 될 때인데 뭐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빨리 급등한 경우가 처음이라서 시장이 약간 오버리액트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아마 연초에 했던 말 중에서 올해 10-year treasury가 연말까지 한 1.8에서 2% 구간까지 예상이 된다고 했었는데 그때가 되면 주식이 뭐 더 크게 하락할지는 몰라도 뭐 저도 개인적으로 움직인 건 하나도 없고 뭐 이렇게 전체 시장이 다 하락하면 뭐 헤지펀드들은 뭐 그들도 다 망했나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가요? 뭐 이런 질문이 많은데 일단 헤지펀드들은 그들은 전체 시장이 다 폭락한다고 해서 포트폴리오 내 모든 포지션이 하락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롱숏 기준으로 보면 이 헤지용 숏 포지션이 많이 걸려 있다는 건데 그 숏들이 이 메인인 롱 포지션에 대한 손실률을 일부 상쇄해 주기 때문인데요. 이건 제가 작년 가을 9월에서 10월에 있었던 이 하락장에서도 설명을 했었는데 이런 걸 unwinding the short라고 합니다. 이런 하락장에서 그동안 헤지용으로 들고 있었던 숏 포지션을 청산을 하고 일부 그리고 롱 포지션을 늘리는 식으로 투자를 하는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고 일부 수익 실현도 하죠. 이 롱 포지션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싶으면 투자하는 규모 자체를 줄이면 되지 왜 굳이 숏을 잡아서 수익률을 일부 상쇄하게 만드느냐라는 제가 항상 받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하락장에서 그게 빛을 발하는 건데 그럼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 관리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원리는 똑같습니다. 애초에 목표했던 비중에 맞춰서 돈을 움직이는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가 너무 특정 섹터에 치우쳐져서 지금 전부 다 마이너스다. 그럼 그 중에서도 손절하던가 비중 축소를 해야 될 것 같은 종목이 있을 테고 지금은 떨어졌지만 장기적인 뷰에는 변함이 없는 주식들은 지금이 buying the dip 기회인 종목도 있을 테고 이게 얼떨결에 추가 매수하다가 더 이상 현금이 없는 경우라면 이참에 뭐 비중 조절을 하거나 이 목표 현금 퍼센티지를 다시 세워서 현금을 들고 있는 방법도 있고 뭐 많죠.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뷰에는 변함이 없다. 펀더멘털에도 딱히 변하는 건 없다. 결국 바뀐 건 하나도 없고 주가만 하락했다. 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이게 꼭 매매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잦은 매매, 너무 섣부른 매매는 이게 매매 비용하고 손실만 커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서 급 내적 갈등에 대해서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코로나 터진 직후에 그리고 제가 당시 소속이었던 헤지펀드에서도 가장 큰 포지션으로 들어갔었던 게 Caesars였었는데 개인적으로도 크게 베팅을 했었고 그 Caesars 그리고 DraftKings 그리고 MGP도 있었고 카지노 주식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최근 이 카지노 주식들이 진입 시점에서 계산했던 목표 주가에 거의 다 와서 Caesars 같은 경우는 $102 그리고 DraftKings 타겟 프라이스 $70였는데 지금 마켓이 이렇게 흔들리지만 어쨌든 목표 주가까지 왔기 때문에 청산을 해야 되나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걸 지금 청산하면 일단 1년이 살짝 안 됐기 때문에 가장 크게는 세금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 포지션을 청산을 하면 그 현금으로 다른 더 좋은 리턴스가 나올 것 같은 투자처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더 들고 있기로 했고 그리고 지금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또 그때랑 지금하고는 많이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바뀐 변수들을 고려해서 다시 목표 주가를 산정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그리고 이건 좀 뜬금없는 근황 업데이트인데 제가 작년 여름에 올해 연초 정도 목표로 해서 뉴욕 부동산을 사겠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고 뉴욕 콘도 시장을 보면 집값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그런데 이게 또 최근 들어서 굉장히 급속도로 콘도 매매량이 많아지고 있고 집값도 아주 조금씩 오르고 있는 추세예요. 이게 벌써 경기 회복 조짐의 신호이기도 하고 뭐 일단 금리가 올라갔으니 이게 꼭 주식이 아니더라도 저한테는 직접적인 타격이 있는 게 지금 제가 받는 이 모기지 대출 이자가
지난 한 달 사이에 엄청 올랐어요. 이게 지난달까지만 해도 뭐 2.5, 2.75까지도 가능했었는데 뭐 한 1.2 밀리언 모기지에 대해서 근데 그게 벌써 3.1%까지 올랐어요. 이게 정말 짜증나는 게 원래 제가 사고 싶었던 집은 1월 말에 제가 이미 결정을 했었고 이게 빨리 계약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이 집 주인이 2월 한 달 동안 계속 연락도 잘 안 되고 자기 변호사 통해서 답변만 아주 느려 터지게 주고 막 이렇게 우물쭈물 하다가 그래서 원래는 적어도 2월 초에 계약이 됐었어야 되는데 지금 3월 초인데 이제야 겨우 계약이 성사가 됐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 집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지금 벌써부터 부동산 경기고 뭐 실물 경제가 좀 픽업하는 낌새도 보이고 지금 콘도 매매량도 다시 늘어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마켓 타이밍을 보고 더 기다리면 더 비싸게 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와의 계약을 이렇게 뜸들이면서 했던 것 같은데 아니 무슨 연애할 때도 안 하던 밀당을 얼굴도 못 본 집주인이랑 하고 앉았어. 뭐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나중에 진짜 이사를 하게 되면 그리고 그때까지도 유튜브를 하고 있다면 제가 랜선 집들이라도 한번 기획해 볼까 합니다.